안녕하세요. 찾아오는 진로 멘토링 토크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국어교육과 2학년 서지민, 수학교육과 1학년 김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교직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토크 콘서트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경원님,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진행된 초등교직 특강과 캠퍼스 투어는 재밌으셨나요? 네, 이번 시간은 그 연장선으로 실제 재학생 멘토들과 대화를 통해서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는 토크 콘서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 6명의 멘토분들이 자신의 고등학생 시절 이야기 그리고 춘천교육대학교에 오기 전에 고교 생활과 춘천교육대학교에서의 대학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멘토분들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Q&A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민님 설명해 주세요. 네, 여러분의 질문은 모두 QR코드를 통해서 받습니다. 멘토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링크에 접속해 질문을 남겨주세요.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서 이 플랫폼은 띵커벨 보드라는 플랫폼인데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고등학생이셔서 띵커벨보다는 패들렛에 익숙하실 거예요. 이 띵커벨은 현장에서 교사들이 초등 수업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모두 미래 교사를 꿈꾸고 계시니만큼 이번 기회로 띵커벨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질문은 모두 익명으로 올라오니 부담 없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질문은 고교생활, 대학생활, 그리고 기타 궁금한 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혹시 질문 중에 이 질문은 나도 궁금했던 건데 싶으시면 왼쪽 하단에 공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감이 많은 질문부터 우선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멘토들이 대학생활, 고교생활에 대해서 발표할 때도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좋은 질문이 떠오르실 때마다 QR코드를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재학생 이야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우선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시간 관계상 모든 멘토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토크 콘서트의 문을 열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대학생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장학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 생활 중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강다연 멘토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장학금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장학금은 크게 말하면은 교내 장학금이 있고 교외 장학금이 있어요. 일단 교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이어서 제일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성적 장학금. 성적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교대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전체 수석을 하면은 전액 장학금을 제공을 해주고요. 전체 차석을 하면은 이제 1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각 과별로 총 12개 과가 있는데 이 12개 과에서 1등을 했을 때는 또 이제 60만 원을 감면을 해줘요. 그러고 이제 또 내 전체 학년에서 10% 이내에 들었을 때 이때는 또 이제 40만 원을 감면을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교내 장학금을 받고 있고 이 외에도 교내 장학금으로는 뭐 학생 회장을 했을 때 안 그러면은 뭐 각 과별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과의 대표를 했을 때 주는 장학금들이 있고요. 이거 말고 이제 교외 장학금도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대신에 소득 분위와 관련이 있는 거고 이 국가장학금은 내가 소득이 높아가지고 부모님 소득이 높아서 내가 장학금을 못 받았어 어떡하지 했을 때는 성적으로 또 주는 국가장학금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문 100년이라고 해가지고 또 전액을 지원해주는 장학금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공계열이어가지고 이공계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이 이공계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3학년 때부터 또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전액을 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익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다음 질문은 기숙사 관련된 질문입니다. 기숙사가 순천시 주민도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4년 내내 사용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2학년 김지희 멘토님께서 답변해 주겠습니다. 네, 일단 춘천시 주민도 사용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총 그 기숙사 건물이 총 3개 있는데 여자들이 쓰는 건 목련관 그리고 송백관 여자동이 있고 그리고 남자들이 쓰는 건 송백관 남자동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목련관 여자동은 그 2학년 때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 4년 내내 사용을 하실 수 있긴 한데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배정이 될 때에는 직전 학기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들이 입학하면 가장 먼저 선택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세부 전공입니다. 이 세부 전공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윤동호 멘토님은 세부 전공을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되셨는지 한번 멘티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음악을 취미로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음악 교육과에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보통 다른 분들을 보니까 졸업 요건을 보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과는 음악과는 그 졸업 연주회랑 그 학기별로 향상 연주회라는 거를 이수를 해야지 졸업이 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서 사회과는 한국사 능력 시험을 1등급을 맞으면 합격 조건 이런 식으로 과별로 그런 조건들이 다 있어서 아마 그런 걸 보시고 선택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덧붙이자면 과는 총 12개 과가 있는데요. 그 과에서 만약에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12지망까지 저희가 선택을 합니다. 입학하기 전에. 그래서 새내기 배움터 가기 전에 그 과가 결정이 되고 그 과가 1지망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순서가 좀 밀려서 12지망에 가는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과가 너무 안 맞는다면 1학년이 끝날 때쯤에 전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2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그 1학기 성적, 아마 성적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으로 과를 옮길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과 관련된 질문이 하나 더 나와서 동훈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음악과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그런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음악과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3학년 때 근데 정확한 거는 홈페이지 가서 알아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세부 과목들 있어요. 그러니까 심화 과목들이 있어서 그거를 또 선택을 해서 들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목에는 국악이나 아직 1학년 분이셔서 제가- 답변에 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4학년 강다현 멘토께서 음악과만의 특별한 전공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음악과라고 해도 크게 배우는 거는 다 비슷하기는 해요. 대신에 이제 좀 더 추가되는 게 있다면은 음악과에는 이제 분과별로 나뉘어져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분과에 맞춰서 이제 추가 수업을 더 듣기도 하고 안 그러면 다 같이 이제 듣는 수업들이 있는데 작곡 수업을 4학년 되면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동요 반주나 실제로 이제 실기 수업들 뭐 악기 연주하는 거 이런 것도 당연히 배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나뉘어지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 한 학년에 하나씩 더 배우는 거 정도여서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춘천교육대학교 학생들은 크게 초등교육학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음악교육과가 아니더라도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음악교육과는 조금 더 음악의 특색에 맞춰서 활동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축제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축제는 아무래도 대학 생활의 꽃이죠. 도윤 멘토님, 혹시 이번 축제 재밌게 즐기셨는지 교대 축제를 우리 학생분들에게 설명해 준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지 한번 답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 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다른 대형 학교들처럼 화려하게 연예인 화려한 연예인 라인업이 있진 않지만 저희 학교 학생들이 진행하는 작은 축제 부스나 그런 축제를 부스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야시장처럼 푸드트럭이 와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동아리 공연이나 버스킹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분위기 덕분에 공동체의 그 느낌을 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축제를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궁금하시면 내년에 한번 놀러와 보시면은 어떤지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희 멘토님이 2학년으로서 축제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즐기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학교 축제도 좋긴 하지만 혹시라도 교대 오게 되신다면 옆에 강원대나 아니면 한림대, 한림성심대 이런 데 가셔서 마음껏 그 대학의 축제 로망을 채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춘천에 춘천시 대학교 연합축제도 있어요. 이건 진짜 크게 열려서 이건 괜찮거든요. 그리고 사실 교대 축제는 이게 그럼 안 되지만 사실 집 가는 걸로 유명해요. 다들 그날은 이제 교수님들께서 수업도 일찍 끝내주시고 하셔서 원래 1학년 때부터 다들 집에 너무 가고 싶기 때문에 집에 가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대 축제하면 작은 부스 활동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부스에서 아기자기 귀여운 것들도 만들고 서로 귀여운 기념사진도 촬영하다 보면 축제 기간이 짧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대 축제도 나름의 재미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질문은 성비 관련된 질문인데요. 교대인 만큼 여자가 조금 더 많을 수 있는데 그 남녀 성비는 혹시 어떤지 지희 멘토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아마 이 질문을 남자분들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성비는 저희 과가 특수하게 제가 체육교육과인데 남자가 좀 많은 편이어서 저희 학번이 특히 더 많아서 저희는 반반이었고 다른 과는 거의 한 대여섯 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과에 24명에서 한 20명 정도 있다고 하면 그중에 한 대여섯 명이 남자입니다. 근데 남자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보통 다들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걱정을 하고 계시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조금 더 많은 분위기긴 하지만 저희가 첫 번째 그 1학년 들어오기 전에 과 배적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남녀 성비를 고려해서 과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여서 모든 과는 그 남자가 거의 비슷하게 있긴 합니다. 네, 한 8명 정도 되는 것 같죠? 많으면 네. 다음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에 자리해주신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비 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직 관련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강다현 멘토님께서 교사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신 게 있는지 또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저는 꿈을 교대로 처음부터 갖고 왔던 거기 때문에 입학하기 전부터 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교대 입학을 해서 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처럼 이런 입학처 활동을 좀 많이 해보고 싶었고 이거 말고 지금 저는 이제 4학년이라서 이번에 임용고시를 봤어요. 임용고시를 보고 나서도 이제 내가 실제 선생님이 됐을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 교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메리트는
내 돈을 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배울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더 학문적으로 더 파고 싶은 분야가 있었어서 대학원도 지금 현재 일단 지원을 해둔 상태예요. 그래서 젊은 시간 안에는 일단 한 30살 정도까지 대학원을 저는 석사, 박사를 밟을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박사를 밟고 이제 나중에 또 하고 싶은 거는 좀 더 이제 학생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다가 기회가 된다면 이제 다시 예비교사분들 만나서 이제 예비교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을 좀 더 좋게 바꾸면 좋을지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사실 나아가면 된다. 교사 목표라고 했을 때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꾸준히 쫓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질문의 연장선으로 또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이건 미리 해둘 걸이라고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다인 멘토님 답변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많이 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물론 입시 기간에는 너무 힘들고 공부하느라 바쁘겠지만 그 끝나고 나서 이제 겨울방학 기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논다는 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아무거나 하고 놀자 이런 게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 같은 것도 하나 찾아보고 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느낀 게 진짜 공부는 너무나도 인생에서 봤을 때 일부분만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학에 왔을 때 뭐 다양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러려면은 그 전에 나의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고 좀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오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 해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인님의 답변이 현재 고등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인님은 2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그런 교사관이 좀 생기셨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물론 학업적인 그런 학습의 부분도 분명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이 초등학생 아이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순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교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좀 많은 것들을 교실 안에서 사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많은 걸 해보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학급에서 그런 작은 학급 사회를 꾸려가지고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미리 좀 역할을 체험을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많은 경험을 알려줄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게 제가 교대에 다니면서 생긴 교사관입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내가 교사를 꿈꾸게 된 계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 질문은 가인님께서 답변해 주겠습니다. 우선 제가 교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일단 예전부터 아이들, 그러니까 친구들이라든지 가르쳐 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이렇게 가르쳐 줬을 때 뿌듯함이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초등학생을 상대로 가르쳤을 때 뿌듯함은 제가 가르쳐 줬을 때 나오는 뿌듯함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제가 좀 초등학생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이것도 뿌듯하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선생님은 일찍 출근하는 대신에 일찍 퇴근을 하잖아요. 저는 그 취미가 좀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근데 그 취미를 직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그 취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 교사라는 직업이 나에게 정말 메리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사를 내 목표로 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혹시 다인님이 입고 계신 이 옷 어떤 옷인지 아시나요? 꽈잠 비슷한데요. 이 잠바는 동아리 잠바입니다.
춘천교육대학교의 동아리는 동아리 잠바를 가진 동아리가 굉장히 많아요. 다희님 지금 치어걸스에서 치어리딩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동아리 관련된 질문은 다희님이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교대에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동아리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신 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학교에는 굉장히 다양한 동아리가 있는데 제가 까먹을까 봐 좀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댄스 동아리도 있고, 밴드 동아리는 정말 다양한 밴드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가 아니라 뭐 버스킹을 전문으로 하는 밴드 동아리도 있고, 이렇게 기타 치는 그런 동아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연극 동아리. 그래서 지금 진행 봐주시는 지민님이 또 연극 동아리 부원이시기도 하시고, 뮤지컬 동아리도 있고요. 근데 단순히 정말 취미로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돈 주고 보는 그런 연극을 보는 것처럼 다들 너무 훌륭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치어리딩 동아리도 있고, 랩 동아리, 배드민턴, 유도, 배구, 축구, 농구 정말 많은데 종교 동아리도 있고요. 개그 동아리, 보드게임 동아리, 영화 감상, 등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동아리 1학년 때 저는 사실 제가 춤을 추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무턱대고 들어갔거든요. 그냥 정말 몸치처럼 춤추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나씩 단계를 성장해 나가는 그런 배움의 기쁨을 또 많이 느꼈고, 축제 같은 데 또 야외 무대에 올라가서 춤추는 경험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나는 게 1학년 때 등산을 등산 동아리에 들어갔거든요. 무턱대고. 그럼 제가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꼭 필참이 아니어도 그냥 들어가서 경험해보고 할 수 있는 동아리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만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다. 이게 동아리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짱입니다. 네, 이제 질문은 이 정도로 일단 받고, 그 다음에 멘토분들께서 준비해주신 기억에 남는 대학생활 사진들이 있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윤 멘토님의 기억에 남는 대학생활 사진인데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체육대회 1학년 때 무조건 한 종목 이상 참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투표로 걸려서 계주를 뛰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저는 계주 항상 초등학교 때 하면은 꼴등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반강제적으로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근데 해보니까 실제로 즐거웠어요. 네. 그럼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윤동우 멘토님의 동아리와 그리고 음악회 공연 활동 사진입니다. 제가 음악교육과다 보니까 제가 다룰 수 있는 악기들이 좀 있어서 순서대로 저기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가야금 하고 있는 게 저희 과에서 하는 음악회 사진이고요. 그 오른쪽 위에도 바이올린 하는 사진이고, 그 다음에 여기 1, 2, 3, 세 번째 사진은 그 두레박이라는 락밴드 동아리에서 제가 건반을 하는 사진이고, 밑에 네 개는 한울림이라고 그 버스킹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거기서 기타랑 바이올린이랑 건반이랑 노래랑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 아까 그 동아리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학교가 동아리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하나의 동아리에 들어가서도 여러 악기를 접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 배우는 게 그렇게 딥한 과목들이 별로 없어서 뭔가 공부에 몰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은 지희 멘토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진입니다. 지희 멘토님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저는 딱 제일 기억에 남는 거라고 했을 때 실습이었는데 실습은 다른 멘토분들이 하실 것 같아서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거가 동기라고 생각을 해서 동기들과의 단체 사진을 꼽았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뭐 봄에 동기들이랑 다 같이 벚꽃 저기 공지천에 벚꽃 보러 간 거. 그리고 두 번째 여름은 MT 간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단풍 앞에서 과잠 입고 사진 찍은 거.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체육교육과 특색 활동으로 그 평창 가서 올림픽 관련된 종목들을 체험해보는 활동을 진행했을 때의 단체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대 특성상 사람 인원이 적다 보니까 동기들과의 그런 애정이 조금 더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교대만의 특성인 것 같고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서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네, 항상 매 계절이 변할 때마다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단체 사진을 찍던 모습이 저한테도 되게 보기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여기까지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그리고 현실적인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주셨던 질문인데요. 내신 몇 등급인가요? 내신 몇 등급 받아야지 춘천교대 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뒤이어서 입학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자리가 남아 있어서요. 여기서는 간단한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해 주시는 멘토님의 성적이 춘천교대 모든 학생들의 성적은 아닙니다. 많이 다를 수도 있고 올해는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참고하시겠다는 생각으로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네, 우선 저는 2호 학번이어서 2호 입시로 들어왔는데 그 2호 입시랑 2호 입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최저 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때는 수시 최저가 4합12였어요. 그래서 수시 점수가 많이 낮아도 최저를 맞추면 붙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근데 2, 6부터는 최저가 완화돼서 내신이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저는 3점 초반대 성적으로 최저를 맞춰가지고 종합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일반고이신지? 네, 일반고인데 그 과학 중점반이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주세요. 다음 질문은 고등학생 시절에 임원이나 자치회장이나 그런 학생회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다임 멘토님 답변해 주세요. 일단 저는 그 자치회 임원으로 2년 있었고 2학년 때까지 있었고 또 3학년 때 반장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온 친구들 얘기 또 들어보면은 아예 안 한 친구도 있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활동해서 그게 얼마나 생기부에 녹아 들어갔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좀 꾸준함을 키워드 삼아서 매일 아침마다 막 휴지 그 배부하는 시간에 휴지 나눠주고 비 오는 날에 계속 우산 나눠주고 이걸 좀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고 또 반장으로서 학급에 제가 만든 특색 활동 같은 거를 몇 개를 넣어서 학급 독서 활동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추천한 책들을 이렇게 게시판에 붙이고 관련해서 독서 활동을 좀 많이 꾸준히 진행했었고요. 그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학급 오픈 채팅방 개설해서 소통의 기조 이런 걸 좀 많이 녹여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좀 깊게 파고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생기부에 교대에 오기 위해서 나는 특별히 이 활동을 했다, 혹은 이 점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했다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실 멘토님이 혹시 계실까요? 네, 다현 멘토님.
사실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실제 초등 교대 오는데 교대 오고 싶은데 사실 교대로 안 채웠어요. 굉장히 많은데요. 1학년 때부터 물론 가장 좋은 건 1학년 때부터 교대 모든 생기부 내용도 교대 맞추면은 나의 적성 나는 정말 이 대학에 맞아요를 눈에 보여주긴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당연히 사람이면 꿈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엔 또 거기에 맞춰서 일단 성적도 잘 받아두고 그때부터 이제 바뀌었을 때부터 내가 활동을 또 채우면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뒤쪽이 될 수 있지만 전형이 워낙 다양하거든요, 교대가. 그럼 꼭 춘천교대가 예를 들어 100% 춘천교대는 뭐 교직 적성 교직 적합도를 좀 많이 본다. 근데 다른 교대는 또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을 많이 본다. 이게 교대마다 다르거든요. 아직 교과도 살아있고 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교대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교대 생기부로 채우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학 입시 전형을 선택을 해라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멘토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시로 왔는데 저도 교육에 관련돼서는 거의 한 10%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경영학과를 준비를 했던 사람으로서 1, 2학년 때까지는 경영을 중심으로 생기부를 맞추고 그리고 3학년 때쯤에 그때 교대를 수시로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 경영 쪽으로 좀 자연스럽게 트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쪽을 진로를 잡으셨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연결시켜서 잘 3학년 때까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셔서 그 학생부에 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 이미 나는 고학년이다 싶으시면 저처럼 정시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능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혹시 정시로 오신 윤동호 멘토님, 혹시 정시에서 어떻게 수능 준비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결과적으로는 정시로 왔는데 사실은 정시 파이터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가 그러니까 수시랑 정시랑 둘 다 지원도 하고 준비도 둘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시로 온 거고 수능은 일단은 저는 내신을 채우기에 급급해서 내신 공부를 중점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내신 과목이 곧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내신을 일단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 그게 수능과도 연결이 돼서 그런 것 같고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들어가니까 3학년 1학기까지는 딱 내신에만 몰두하고 수능은 월간지, 국어 같은 경우는 월간지를 푼다거나 이런 놓지는 않는 정도로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2학기부터는 완전히 내신이 끝나니까 그때부터 정시를 올인을 했는데 정시는 아까 그 질문 중에 온라인 강의 많이 들었나 그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저는 온라인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네 그리고 뭔가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특별한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정답이고 그 인강 선생님들 말씀 따라서 그대로만 하시면 저는 사실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신 열심히 준비하면 수능과도 연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제 처음에 수시로 들어오려 했었는데 수시로 떨어지고 다시 재수를 하게 되면서 정시로 준비를 했다가 신기하게 수시로 다시 붙은 케이스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4학년 때 임용까지 봐보면서 결국에 느낀 거는 그냥 현재 최선을 다하시면은 그게 일단은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수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3학년 때까지 이제 쭉 다 잘 채우는 거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또 되게 힘들 수 있는데 그때 그 1년 잘 버틴 친구들은 또 나중에 임구도 잘 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사학번에 정시로 입학하였는데요. 제가 교대를 지원할 때 교대에 가장 특별했던 점은 모든 과목의 반영 비율이 같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학교,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중점적으로 반영 비율을 높게 주는 과가 있어요.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과는 수학 반영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저 같은 경우 수학을 너무너무 못해서 다른 과목을 잘 봐서 반영 비율이 모두 같은 교대에 지망하였을 때 훨씬 더 좋은 메리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취약한 과목이 있다면 그 취약한 과목을 좀 더 올리려고 남은 기간 노력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교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생활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텐데요. 교대만의 특별한 활동이라고 하면 교생 실습이죠. 이 교생 실습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습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실습 학교는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실습 학교 배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2학년 때부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 실습을 나가고 2학년, 3학년은 2주씩 나가고 4학년은 한 달을 나가요. 그리고 이때 나가는 학교들은 모두 다 사실 같은 학교여서 일단 한 번 간 학교는 원칙은 일단 가지 못한다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혹시 강원도 출신 분들 계시죠? 여기 제일 많죠. 그 중에서도 원주 출신 분들 계신가요? 네, 원주. 일단 강원도 원주의 실습학교가 평원초등학교라고 해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강릉 출신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지금 여기? 강릉은 없어요. 네. 강릉에도 저희가 한솔초라고 해서 초등학교가 일단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타지에는 두 곳이 있어서 이 타지를 간다면은 이제 학교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숙소를 배정을 해줘서 가게 되고 춘천에는 크게 4개 학교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교대다 보니까 교대 부초가 있어요. 춘천교대 부설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학교 3곳이 있는데 아까 근처에 돌면서 봤던 석사초도 실습학교고 말고 이제 장학이랑 다른 곳까지 해서 있는데 이 학교들은 일단 1에서 4지망을 써요. 춘천은. 그 다음에 이제 랜덤 배정입니다. 그래서 랜덤을 좀 좋아해요. 운이에요. 과 친구들과 함께 찢어지게 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그리고 또 질문 중에서 학과별 졸업 요건을 엄청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총 12개 학과가 있고 학과별로 제가 간단히 생각나는 것들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수학교육과 제가 수학교육과여서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작은 학교 실습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습 보고서와 그리고 수학 관련된 박물관에 가서 보고서 쓰는 거 그리고 또 다른 4학년 때 실습 한 달 동안 가거든요. 그 실습 갔다 와서 보고서 쓰는 것도 하고 그리고 미술과 같은 경우는 마지막 4학년 때 졸업 전시회를 열고 그리고 음악과도 음악 연주회 하는 거 그거 하고 또 뭐 있지? 컴퓨터 교육과는 그 컴활 같은 걸 따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우선 과별로 선택할 수 있는 졸업 요건이 하나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졸업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달성하시면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건 한국어 능력 시험,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2급 이상 따는 게 졸업 요건으로 많이 되어 있고 졸업 요건이 쉬운 학과가 학과 배정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도전해 보지는 못했지만 교대생들 이야기를 쉽다고 하는 졸업 요건은 영어 교육과의 토익 700점 이상 혹은 답사 보고서를 쓰는 교육과들이 아무래도 좀 더 졸업 요건이 간단하다고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간단히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건 사회자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관련 분야 중에 사범대학교가 있고 또 교육대학교가 있는데 사범대학교 말고 교육대학교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혹은 생활해 보시니 교육대학교만의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윤동우 멘토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범대랑 교대를 둘 다 지망을 하다가 마지막에 교대로 제가 선택을 해서 오게 된 케이스인데 사실은 사범대랑 교대를 둘 다 지망하게 된 이유는
일단 제 부모님이 둘 다 교사시고 해서 어릴 때부터 그냥 교사라는 직업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마지막에 이제 교대로 결정을 한 이유는 제가 모든 과목에 있어서 호불호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범대는 한 과목을 정한 다음에 그걸 딥하게 배워 나가서 그 과목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교사 느낌이라면, 교대는 전 과목을 가르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그런 교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이들도 물론 좋아하지만 저는 그런 선생님이 됐을 때 그런 다루는 교과 내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더 마음에 들어서 교대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막상 다녀보면은 사범대랑 교대는 정말 다르고 교대만의 특별한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과목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윤동호 멘토님의 의견에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부 학과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질문이 들어온 네, 교육학과랑 과학교육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가인님, 혹시 교육학과에 재학하면서 교육학과는 정확하게 무엇을 배우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2개 학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학과는 이렇게 심화로 조금 더 배우는 거지 그게 전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1학년 때까지는 다른 과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보통 2, 3학년 때 더 많이 배우는데, 저희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급 경영이라든지 그 학급과 관련된 그런 교실 내에서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심화적으로 배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과는 음악교육과면 음악에 관련된 걸 더 듣는데, 저희는 확실히 교육에 좀 더 집중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교육의 본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교육학과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과는 보통 어떤 것을 주로 배우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여기는 과학교육과가 없으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과 같은 경우는 분과를 따로 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학교육과는 물화생지 이렇게 4가지의 분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목을 다 배웁니다. 그래서 전 과목을 대체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졸업할 때 논문을 써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논문을 써야 돼서 그 교수님과 직접 컨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물리에 관심이 많다 하면은 물리를 전공하신 교수님께 가서 논문 같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질문의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공감수가 많은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무려 도합 10개의 공감이 찍힌 CC가 많은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CC 커플 계신가요? 네, 저밖에 없네요. 네, 제가 CC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분 계신가요? 네, 대략 이렇습니다. 교대생들을 보면 타 대학 학생들과는 다르게 서로 굉장히 끈끈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CC 비율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대라는 학교 자체가 굉장히 좁아서 CC를 하게 되면 번거로운 일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대학 낭만을 꿈꾸실 때 조금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이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지는 못하겠고요. 혹시 질문을 하셨는데 꼭 여기서 듣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금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이 질문 밑에 댓글을 달아서 모든 질문에 답변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을 지금 하시는 선착순 한 분에게는 파일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실까요? 네, 질문.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요. 저는 이제 2학년이라서 여러 가지 실기 과목을 도전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제가 체육 실기라는 수업을 듣고 있어요. 체육 실기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을 배우고 또 실행해보는 활동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체육 실기 수업에서 볼링 수업을 하는데 그 볼링 수업이 너무너무 재밌었고 볼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여러 운동들을 하는데 제가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는 거라서 체육 실기 수업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신 접시 돌리기랑 스카프 저글링도 다 체육실기에서 하는 거거든요. 실제 그거 말고 또 승마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볼 같은 것도 해보고 발야구도 해보고 이단 뛰기도 하고 진짜 다양한 활동들을 하니까 네, 정말 재미있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토크 콘서트를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네, 어느새 저희 오늘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멘토분들의 솔직한 이야기 속에서 교대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조금은 더 가까이 느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데 작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꿈에 더 가까워지는 따뜻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찾아오는 진로 멘토링 토크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국어교육과 2학년 서지민, 김경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분들 내려가실 때 본인이 사용하신 의자 접어서 들고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2027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처 계신 이교혁 입학사정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춘천교대 입학사정관 이교육입니다. 이제 살살 이제 졸릴 시간이 됐어요. 그죠?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볼게요. 2027은 사실 2026하고 거의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2026을 모르죠. 왜? 2학년까지니까. 그래서 2026이지만 혹시 이거를 고등학교에 제가 갔었을 때 봤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2027도 변화가 없지만 설명드릴게요. 12% 전국 교대가 다 인원이 감축됐어요. 우리 학교는 12%가 39명이라서 39명이 줄어 있어요. 그래서 282명을 뽑을 것이고 수시 서류평가 100%, 학생부 종합 100%인데 서류평가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으로 뽑습니다. 정시는 그냥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따라서 면접이 수시에도 없고 정시에도 없다. 그죠? 춘천교대는 아주 특징이 있죠. 면접이 없다. 아니 교대가 왜 면접을 안 하지? 희한하죠. 원래 면접하면 좋아요. 하면 좋은데 면접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전부 다 면접할 수가 없어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만 해도 2,000명이 지원했는데 2,000명을 전부 다 면접을 한다. 하루 안에 못 끝나죠. 하여튼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3배수만 면접을 한다. 그러면 282명의 3배수니까 뭐 한 900명 정도 면접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면접에 못 들어온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학생들은 그냥 서류에서 탈락이 되는데 면접을 안 하면 1단계 탈락이 없어요.
그게 장점이야. 그러면 면접에 와서 우리가 면접까지 다 했는데 어머나 나 서울교대 간대, 경인교대 간대, 교원대 간대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는 면접에 안 온 학생들을 더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면접을 하면 좋으나 결국은 해봤더니 통계적으로 학생이 상당수를 우리가 손실하더라, 못 뽑더라. 그래서 면접을 차라리 포기하고 그냥 서류로 간다. 대신 면접에서 꼭 걸러내야 할 이상한 학생이다. 그래서 과락이라는 걸 둬요. 서류의 평가에 과락을 두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러면은 그냥 과락으로 서류를 빼요. 대신 면접을 안 하는 대신에 과락으로 안전장치를 뒀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뽑는 인원은 2016 현재 3학년 선배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2학년들도 똑같이 184명, 수시는 이렇다. 교직적인성 인재는 여기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해당되는 거고, 강원교육 인재는 여기 강원도에서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는 경우에 되는 거예요. 중간에 전학을 왔다 안 돼요. 졸업 전에 뭐 저거 갈 리는 없겠죠. 그 다음에 국가보훈, 다문화, 농어촌, 기초차상위, 특수교육 해당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저것을 우선시하세요. 근데 강원도 학생들한테는 저는 농어촌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강원교육 인재를 더 추천해요. 농어촌 학생은 경기도 농어촌 학생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강원도만 농어촌 있는 걸로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시는 인원이 2명 줄어요. 이 인원은 그냥 다 못 뽑아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다 뽑으면은 이제 뭐 2월 인원이 없는 거죠. 2026에는 그 앞에 연도에 2명을 덜 뽑아서 이렇게 2월 돼서 2명이 더 있는 거고, 2027에는 2025에 다 뽑았기 때문에 이제 그 2월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딱 2명 차이가 난다. 일반 학생만 선발한다. 그러면 나머지 0000은 뭐냐? 만약에 수시에 못 뽑는 학생이 발생하면 그 인원 숫자만큼 정시로 2월에서 뽑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것은 12월 말쯤 되면 정시 인원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 모집 요강 보면 정시에 없네, 강원교육인지 없네 하는데 다시 홈페이지를 보면 강원교육인지 10명 더 뽑네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12월 말에 더 확인하라. 2026 결과는 안 나왔어요. 물론 저는 알아요. 하지만 발설할 수가 없어요. 12월 12일인가요? 금요일 되기 전까지는 발설할 수가 없어요. 알지만 저도 못 외워서 말도 못해요. 그래서 2025 결과를 갖고 설명드릴게요. 2025 때는 경쟁률이 5.7대 1이에요. 이때는 1071명 지원했죠. 근데 올해 고3은 2100 그것도 까먹었네. 하여튼 2000명 넘게 지원했어요.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2배가 더 왔어요. 2배가 더 와서 서로 평가하시는 교수님들이 정말 고통 속에서 밤낮을 한 달 동안 보내셨어요. 굉장히 고통 속에서 보내셨는데 덕분에 아주 훌륭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경쟁률은 2025고 2015는 2배나 올라갔다. 교과 내신을 보면 2025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 거죠. 내신을 보면 3.58이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의 서울, 경기 아니면 전국적으로 봐서는 3.58이다. 3등급 대 중반이다. 내가 강원이다 하면은 2.88이다. 여기 강원 학생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2.88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 7 똑같죠? 한 명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는 7등급짜리 붙었다.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종로학원에서 춘천교대 7등급짜리 붙였네 하고 언론에다가 팍 터뜨려 가지고 제가 반박자를 안 냈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000명이 지원했어요. 이 친구는 수능이 3등급 안에 들어오는 친구죠. 이때 들어왔으니까. 그죠? 수능 최저가 12인가 걸리는 친구죠.
그리고 여기 3.8, 뭐 3.54 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봐서 한 3등급대 정도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강원에서 5.95는 누구냐? 누구겠어요? 강원에서 5.95. 강원외고. 강원외고인데 서류 평가할 때는 저 뒤에 있었겠죠. 5.95니까. 그런데 왜 붙여? 다 다른 교대 가고 꼴찌에 있다가 붙는 거야. 수능 최저 맞췄으니까. 그러면 앞쪽에 1, 2등급 중에서도 처음에 합격을 줬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췄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수능 최저 맞춰갖고 다 붙었어요. 뒤에 보이겠지만 작년 데이터들은 수능 최저 맞추면 100%다 붙었다요. 아까 질문에 있었죠? 확실하게 교대 붙는 방법이 뭡니까? 수능 최저 맞추세요. 가 2025까지였어. 올해는 그거 갖고 안 돼. 아까 선배들이 얘기했죠. 수능 최저를 올해 2026에는 조금 더 낮췄어요. 더 많이. 높은 거 3개인가로 끌고 가죠. 그러면 이제는 수능 최저 갖고도 저 친구도 맞출 것 같아. 다 맞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까 그 선배가 똑바로 본 거예요. 내신이 더 작동하게 돼 있어요. 내신이. 2025까지는 내신이 아무리 낮아도 수능 최저 맞추면 다 붙었어. 왜? 사람이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때는 내신도 작동한다. 여러분들 선배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한다. 왜? 나 말고도 다른 경쟁자가 수능 최저를 맞출 거니까. 이해하겠죠? 교과 등급 볼까요? 우리 학교의 특징이에요. 101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2년 전에 730명이 지원했고 등록을 50명만 했어요. 101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등록을 50명만 했으니까 51명이 못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만 맞추면 다 붙었다는 얘기가 되죠. 우리 학교 특징은 1등급서부터 5등급 넘는 학생까지 다 지원합니다. 왜? 나도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어요 하니까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똑같아요. 여기도 낮아서 다 붙죠. 여기 다 붙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도 이 친구들도 합격을 아마 우리가 줬을 거예요. 하지만 안녕히 계세요. 저 서울교대 갑니다. 빠이빠이. 여기 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아이들 중에 상당수는 더 선호하는 대학에 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데이터들은 전원 다 수능 최저만 맞추면 다 붙었다. 수능 데이터 볼게요. 수능 데이터를 보면 여기 끝에 보시면 이게 왜 안 보이냐? 끝에 보시면 3.0, 3.5, 3.5, 3.5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게 수능 최저예요. 평균을 보니까 2.78, 3.15, 3.5, 3.5. 저 한 명이 있나 그래서 그렇죠. 국가본 다음나 한 명이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맞추면 저 때는 다 붙었다. 수능 등급 볼까요? 2등급 7명 지원해서 1명 합격 다 줬겠죠. 아니 뭐 상당수가 받았을 거예요. 근데 6명이 이탈했고 여기에도 8명이 이탈했고 그죠? 71명 중에서 41명만 등록하고 또 이탈했겠죠. 물론 서류 평가 때 이때 못 받은 친구들은 처음부터 합격 통지를 안 했겠지만 나중에 아마 합격 통보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때는 4과목 반영할 때였으니까 3등급이죠. 요거 3.5등급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죠? 이 친구들은 나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어라고 장담을 했는데 수능이 어렵게 나왔나 봐요. 못 맞춘 거죠. 왜? 의과대학 2,000명 뽑았잖아. 그래서 진짜 이 학번이 정말 억울한 애들이 누구냐 하면 이 3.5등급 이 친구들이야. 애들이 진짜 억울한 거야. 왜? 의대 애들 2,000명이 공부 못한 애들입니까? 1등급을 다 잡아먹었겠지? 그래서 얘들이 밀린 거예요. 진짜 피해자가 쟤들이야. 전국에 있어. 전국에 3.5등급 나온 친구들은 그러니까 딱 보면 0.5가 밀렸어. 작년에 의대 때문에. 근데 올해는 이제 의대가 쏙 들어갔죠. 정권이 바뀌면서. 그래서 그러한 사회 현상이 입시에도 미쳤더라.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2학년, 1학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을 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13.9%가 충족했잖아. 합 12.
여기 3.5일 때 27%, 13%, 25%, 얼마 안 되죠? 그죠? 전체가 17%밖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춘 거야. 그러면 5년 전에 우리 학교는 어땠느냐? 1.9가 평균이야. 그죠? 근데 교대 인기가 하락하면서 지금은 더 많이 문턱이 낮아졌죠. 그런데 수능 최저를 옛날에 저렇게 3등급 걸면 댓글에 뭐라 그러냐면 무슨 교대가 수능을 3등급을 걸어요. 2등급도 아니고 이랬다고. 그런데 3등급을 걸었는데도 이제 17%가 안 되는 거죠. 대신 나한테는 이제 나도 이제 교대의 꿈을 나도 가질 수 있어. 장점이 생긴 거죠. 장점이 생긴 거야. 그러면 교사가 1등급만 하는 사람이 과연 훌륭한 교사냐? 총장님께서 딱 하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걱정하지 마. 3등급, 4등급 학생 초등교사한테 아무런 문제 없어. 뭐가 더 중요해? 학생들하고 눈높이 맞추는 그런 선생님이 더 중요해. 신경 쓰지 마. 이게 우리 총장님 말씀이었어요. 동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혹시 총장님이 막 기분 나빠지면 어떡할까 고민했었는데 먼저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문제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만나서 지식을 전달합니까? 아까 아침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 세계가 인지 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 맞추고 그거를 북돋아주고 이해해주고 끌어주는 게 초등교사가 맞는 거죠. 미적분 국민학생한테 미적분 가르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초등교사는 사실 성적보다는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3등급이나 3.5등급 여기에 좀 포지션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교사가 되기 직전에 임용시험을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사가 되죠. 임용시험은 수능이랑 상관계수값이 높게 나와요. 임용시험에 그거 없다면 저도 수능 최저 등급을 폐지하자고 위원회에다가 건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뽑아놓고 임용시험에 떨어지면 그럼 어떡할 거야? 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교사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각급 교육청에 서울시 교사가 되고 싶으면 서울시 교육청이라는 회사에다 원서를 쓰는 거고, 경기도에 교사하고 싶으면 경기도 교육청에 원서 쓰는 거고, 강원도에 교사하고 싶으면 강원도 교육청에 원서 쓰는 거예요. 한날 한시에 시험 보는데 선지원 결과를 같이 하는 시험 보는 거야. 그런데 수능과 상관계수가 내신보다 훨씬 높게 나와. 연구를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수능 최저를 포기 못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뽑아놓고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교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 변명 같게 들리겠지만 사실이에요. 일반고 비율이 89%입니다. 우리나라 일반고의 전체 비율은 8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 뽑았다고 하지만 일반고가 89% 뽑히잖아요. 그죠? 특목고 뽑았을 거다? 우리나라 특목고 6% 존재합니다. 딱 6% 들어왔잖아요. 제일 힘든 친구들이 자율형 사립고 학생들이에요. 저 친구들은 일반고랑 아무런 차이가 안 나. 교육과정 보면. 완전 전문가 아니면 그냥 일반고랑 구분 못해요. 그런데 쟤네들은 내신이 어떻게 나와? 4등급, 5등급 나와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평준화 학교 학생들은 그 친구들이 글러갔다면 2등급, 3등급 나왔을 거라. 근데 그 친구들은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 체제에 들어가면 다 밀려요. 저 뒤로 가는 거야. 그래서 못 붙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수시에 붙으려면 내신이 잘 나오는 학교 다니는 게 중요하다. 중요해요. 뭐 이렇게 인원이 들어왔고, 남자보다 여자가 6대4, 여자가 6 그렇다는 얘기고. 자, 지금 3학년도 이렇게 바뀌었지만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제 4영역 하던 게 3영역 합이 굽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이었던 게 그냥 높은 거 한 과목 끝. 그럼 국수 영탐 중에서 다시 높은 거 3개. 그걸로 평균 3등급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를 빼기 때문에 훨씬 더 통계를 내보면 많은 인원이 저기 충족합니다. 한국사는 똑같이 다 4고요. 강원은 3영역 합 10, 나머지 다문화
국가부문 다문화 농어촌 기초 차상위 특수교육 빼고 국가부문부터 기초까지 3년형 합 12, 특수교육 3년형 합 14. 우리는 서류평가에서 학업, 공동체, 진로 이 세 가지 역량을 봅니다. 학업, 공부 잘 해야 된다. 내신 성적 좋아야 된다. 당연합니다. 공동체 역량, 인성이 좋아야 된다. 당연하죠. 진로 역량, 교대, 교사 해야 된다. 딱 이 세 가지예요. 교대, 교사 해야 된다. 나 간호 했는데 아씨.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붙었어요. 수능 최저 맞췄으니까. 근데 이제 모르겠어. 올해는 모르겠어. 아직 그것까지는 내가 조사를 안 했는데 이제는 교대, 교사 한 친구가 아무래도 유리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3학년부터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서류 평가를 하면 교수님들 화면에 이게 딱 보여요.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는 몰라. 다 가려지게 돼 있어. 다만 언제 졸업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험 번호는 전부 다 가번호로 난수로 바뀌어갖고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누군지 몰라. 다만 이 학생이 내신 성적이 이렇게 변화해 왔어. 전관복일 때 또는 국영수일 때 국영수만 본다면은 이런 면적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오른쪽에는 이제 평가를 하는 거야. 여기에 교과과정 편성표 그 학교에 이 학생이 교과과정 있으면 이 학생이 그 이수한 거, 그 다음에 진로를 제외한 내신 성적, 3학년 때 진로하는 내신 성적, 그 다음에 비교과 다음 화면 볼까요? 이건 아직 내신이네.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수강생 규모도 이제 나와요. 한 300명 있고 여기서 이제 문이과 이제 나눠졌네요. 일반적인 규모의 학교죠. 근데 강원도 보면 한 30명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평가위원들은 이걸 가지고 해요. 나는 이게 우상향이 안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지원자들은 전부 다 톱니바퀴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들 그래요. 자, 근데 세특 같은 데 보면 이제 평가위원들이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자신이 교사가 된다면 학생 어쩌고저쩌고 해서 본인의 진로인 교사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훗날 본인이 교사가 된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쭉 가다가 이 과목이죠. 생활과 인권 과목에서 교사와 사회복지사 인권 책임을 탐구함.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사, 사회복지사 양다리를 걸쳤네. 딱. 하지만 일단 교사가 나왔잖아. 괜찮은 거야. 그죠? 세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과목 담당 선생님이 써준 거지. 담임 선생님이 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하도 교사하고 싶으면 선생님 저 교사 꿈입니다. 쉬는 시간 한마디만 해두면 선생님이 출석부 옆에다가 강연수 교사 메모해놨다가 학생부 적을 때 교사를 꿈꾸는 학생을 적어줍니다. 중요해요. 1학년들, 2학년들 중요해요. 반드시 과목 담당 선생님한테 내 꿈이 뭔가를 확실히 얘기하면 그 과목 담당 선생님이 그와 관련해서 얘는 교사를 꿈꿔서 어떤 책을 읽고 막 이렇게 써줘요. 책을 읽어야 돼요. 안 읽고 그러면 안 되고. 독서활동 없어졌어요. 우린 평가를 못해. 하지만 세특에 있는 독서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학은 독서활동 좋아해요. 근데 나라에서 못 보게 해.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써야 돼요. 창체해 보면 1학년 때 간호사를 꿈꾸고 3학년에 간호사, 의사 이렇게 다 드러나요. 그럼 우리가 있던 친구를 어떻게 해? 저 뒤에다 갖다 놔요. 서류평가할 때. 그죠? 여기에 교사 애들은 앞쪽으로 가급적 합격권 쪽으로 앞쪽으로 보내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친구는 그때 붙었어. 어떻게 붙었어? 수능 최저 맞춰갖고 저 뒤에 있다가 붙은 거야.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아. 학폭, 뚝하니 요즘에는 한 2년 동안 없었는데 그 3년 전인가 어떤 친구가 자신 있게 냈어요. 과연 통과할까? 우리를 실험했나 봐. 과락 바로 시켜버렸어요. 딱 찾아갖고 평가위원한테 그 친구 학폭입니다. 주의하세요. 오케이. 과락. 읽지도 않아요. 학폭? 과락. 근데 지금은 제도화돼서 아예 40점 감점이야. 40점 감점이면 100점이 60점 되는 거야. 과락. 70점 과락. 우린 과락이거든. 뭐 안 뽑겠다는 뜻이에요. 정시 100점
감점이야. 수능에서 100점 감점. 떨어지는 거지 그냥. 우리가 미달하지 않는 이상, 그죠? 학폭은 교사 절대로 안 되게 구조화되어 있다. 봉사활동 몇 시간 해야 돼요? 50시간 하면 돼요. 한 학기당 10시간 계산해. 5학기 하잖아. 50시간. 재수했어. 60시간 해야 돼. 고3 2학기 때. 그래서 보면 이 친구가 68시간 뭐 이렇게 했네. 담임 선생님 쓰는 거죠. 1학년 담임. 위에 교사 써놨잖아. 2학년 담임도 썼죠. 2학년 뭐 얘가 교사란 말을 안 해서 안 적어놨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한 선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함부로 까불지 마. 담임 선생님한테 인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권자야.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약간의 어떤 취지 보면은 대학에서 뽑는 거를 잘라갖고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드린 거예요. 선생님들이 뽑아서 대학에 넘기세요. 그 선발권이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터질러 자는 거. 자, 학생부에 나가서 하얗게 아무것도 안 쓰죠. 나쁜 말 못 써요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빈칸으로 내버려두죠. 우리가 보면 허였네. 작구나 이 녀석. 네. 우리도 다 알아요. 그래서 선발권은 여러분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다. 1차적으로. 그래서 정말 존경해요. 그리고 초등교사 임용 합격률이 우리 학교가 70%가 조금 넘었어요. 작년에.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근데 평균적으로 한 50%, 60, 59%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범대학, 초등교사는 국립대 나와야죠.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은 사범대학을 나와야 돼요. 거기 임용시험 합격률은 16%,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한 번도 뉴스에 나질 않아. 왜 그럴까?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근데 교대가 50% 그러면 세상 난리 났다 이거야. 뭔 소리야. 교대가 50%면 사범대보다 2배 넘는데. 따라서 여러분들 선생님들은 천재인 거예요. 그 어려운 걸 뚫고 교사가 되신 분들이야.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해야 될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존경의 마음을 갖고 항상 마음에 존경을 하고 이분은 국내에 몇 안 되는 천재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세요. 까불지들 말고. 수능 성적 산출 방법 그냥 표준 점수 깡그리 다 더한다. 2025까지는 탐구 2개까지 더했는데 이제는 탐구 하나만 더한다. 그러니까 올해 성적을 딱 뽑아보면 2026 한 50점 60점이 낮네 이렇게 해서 놀랄 수가 있어요. 아니요, 탐구가 2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만 반영되니까 50점 낮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3학년 혹시 선배들이 놀래면은 형, 누나, 오빠, 언니 놀라지 마세요. 제가 들어봤더니 춘천교대가 50점 정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답니다. 그렇게 알려주세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정시도 우리는 뒀어요. 3영역 합 14. 물론 평가할 때는 4영역 다 들어가요. 근데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거는 3영역만 하겠다. 왜 정시에 뒀어? 정시에 교인교대 7등급 학생이 통과해가지고 온 동네방네 광고를 냈어요. 나 교인교대 1단계 통과했다. 랄라라. 그래서 교인교대 아주 박살이 났었죠. 그런데 교인교대 사장관한테 물어봤더니 면접 때 안 왔대요. 학교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래서 우린 뉴스에 등장하고 싶지 않아서 정시에 수능 걸어서 놨어요. 평균 4죠. 4.5네. 수능 4.5 아래 되면 원서를 쓰면 돈만 날리겠죠. 애초에 과락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찔러보지 마라. 미달 노리고. 합폭 100점 감점이라는 뜻이고. 2025 정시 결과를 보면 올해 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경쟁률은 2.5대 1 정도. 보세요. 평균이 3등급인데 이게 3.88이야. 그러면 수시에 3위였잖아. 수능 최저가. 그죠? 그런데 정시가 더 낮아버렸네. 이런 일이 발생했네. 여기도 더 낮아지죠. 여기 비슷했는데 하여튼 3보다 더 낮아지잖아. 그래서 수능 최저를 더 낮추는 거예요. 3영역으로 4영역에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에 떨어졌다고 울 필요 없다. 왜? 정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만 수시 붙었다고 수업 방해하면서 교실에서 난리치는 3학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조용히 도서관에 가서 나 혼자 정시를 준비한다.
끝까지 나는 준비한다. 난 교대 갈 거니까. 그죠? 정시에 보면은 일반고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89가 아니라 이제 77이죠. 왜? 정시는 수능 100%니까 누가 잘해요? 특목고, 자사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는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서 수시에 상당히 못 붙어. 굉장히 억울해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고다 하면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봐도 돼요. 물론 이 중에 특목고나 자사고가 있다면 어쩔 수 없어요. 좋은 환경에서 공부했으니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미안하긴 한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단 얘기고 6대4 똑같아죠. 12기간 들었고 기숙사가 한 절반 정도 들어가요. 장학금 아까 얘기했었는데 더 좋은 게 있어요. 우리 학교 등록금은 한 학기에 1769500 180이 안 돼요. 수학 한 과목에 50만 원 냈죠. 넉 달치 수학 과외비보다 더 싸네요. 6개월을 전 과목을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하나도 못 받았다. 아빠한테 패밀리 장학금 주세요. 네, 돼요. 네, 아빠 이 정도는 부담할 수 있어요. 엄마가 부담할 수도 있어요. 생활관 뭐 다른 학교에 비해서 별 높지는 않아요. 우리 학교 임용시험 합격률 한 50%대죠. 근데 작년에 12.8이야. 늘봄이라 그랬죠. 아침에 교수님이 설명하셨죠. 늘봄이야. 그러니까 올해 임용시험 합격률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늘봄에 약간의 그 이로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한 60%는 넘지 않겠나 저는 예상을 해요. 왜냐면 저때 늘봄으로 앞에 누적되어 있는 선배들이 싹 합격해서 나가버렸거든. 적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향후 한 몇 년 동안은 이 적체가 사라진 상태에서 여러분들끼리 경쟁하면 되니까 한 60몇 %는 유지할 걸로 생각은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2학년이라서 아기가 안 태어났는데 초등교사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엔 좀 없어졌죠. 왜? 아기가 안 태어나면 초등교사만 죽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 선생님 먼저 죽고, 그다음에 초등교사 죽고, 그다음에 중학교 선생님 죽고, 고등학교 선생님 죽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죽고, 그죠? 우리나라 망하고, 그죠?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는 초등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 숫자를 우리도 이제 교육부에서 줄여오고 있는 상황이고 줄인 상태니까 그냥 비슷한 말이 간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제 인공지능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산을 전공해가지고 갔더니 그만 프로그래머가 이제 필요 없다고 집에 가래요. 뭐 갔더니 로봇이 한다고 집에 가래요. 자, 초등교사는 로봇이 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하겠죠, 언젠가는. 하지만 가장 늦게 할 것 같아요. 따라서 직업적 안정성으로 보면 초등교사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직업 안정성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초등교사는 거의 공무원이죠. 사립학교 빼고는 23살에 나가서 교장 선생님 62세까지예요. 39년을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데 가면 삼성전자 갔는데 좋아했는데 40 몇 살에 너 집에 가래. 그죠? 근데 초등교사는 처음에 박봉이야. 150, 200 갖고 어떻게 살아? 근데 40살 정도 되면 한 4,500 정도, 5,000 정도 소득되죠. 50부터 황금빛이 나기 시작해. 연봉이 한 9천만 원 넘어가요. 50부터 60까지는 교장 선생님 되면 지금 한 9,400 정도 받으시거든요. 그 52세 정도 교장 선생님 하시거든. 62세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때는 억대가 넘어가는 거야. 20대는 힘들어. 여러분들 뭐 교사 되는데 엄마들이 와서 못 살게 그래. 그래도 참아. 참아 그냥. 선생 김봉투까지는 안 해도 김봉두 몰라. 하여튼 참아. 그러면 50대가 되잖아요. 모든 게 즐거워져. 그냥 급여가 거의 억대 연봉이 나오는데 그걸 10년 동안 받아봐. 옆에 삼성전자 같은 친구 40에 나와갖고 또 동네에 마네빵 하고 있는데 50대부터 교장 선생님 댁이야. 연봉 억대가 나고. 근데 부부 교사야. 저런. 엄마도 교장 선생님, 아빠도 교장 선생님이 연봉이 2억이야 그 집이 10년 동안. 이게 초등교사입니다. 전투력 올라갑니까? 확실하게 초등교사 하고 싶어요? 네, 전투력 올라가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미래의 세계는
초등 교사에 있어요. 물론 여기서 더 천재적이라면 미사일 연구하는 데 가셔야 돼요. 그건 말리진 않아. 하지만 내가 내 꿈이 초등 교사에 있다 그러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열심히 하셔야죠. 수능하고 연결되니까.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알랑방귀 한이 있더라도 그죠? 잘 보여야 돼요. 퍼질러 자지 말아요. 어떻게든지 여기 삼각대비 끼워갖고 눈 뜨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면 옆에 친구 쌍시비 키죠. 예, 쉬는 시간에 몰래 가가지고 교무실 가서 질문하세요. 질문하는 학생은 학생부에 반드시 기록해 줍니다. 질문 안 하는 놈은 허옇게 비워놔요. 선생님하고 라포 형성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하고 선생님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의지가 있는지 반드시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단어 선생님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나의 공작을 완성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초등교사가 딱 하니 있을 겁니다. 박봉 200만 원에 어떻게 인생을 거는 공무원이 되느냐? 50까지만 참으세요. 그때부터 뭐 억대 공무원 되니까 그로부터 10년 동안 가니까 그때부터 아주 그냥 부부교사단 아주 그냥 괜찮아요. 자, 행복한 미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나요? 워낙 뭐 설명을 잘해서 뭐 그래도 혹시나 질문할 거 있으면 남아서 질문해 주면 되고 이제 여러분 점심 먹은 게 5,300원짜리예요. 5,300원. 요즘 점심 나가면 한 8, 9천 원, 만 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부실했어. 그냥 괜찮아요. 4년 동안 먹잖아. 다이어트 안 해도 돼. 날씬해져. 근데 난 정말 살이 찌고 싶다. 그런 학생들 위해서 지금 바깥에 여러분들 갈 때 이렇게 햄버거를 준비해 놨으니까 하나씩 받아가세요. 주스랑 같이.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마지막 단체 사진 찍을까요?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앞쪽 무대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네. 잠깐만요. 빔 프로젝터가 켜지면은 그럼 프로젝터 꺼야 되겠다. 여기 앞에서 걸터 앉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갔었지. 그것도 있었구나. 예. 저 프로젝터 전원이 안 꺼져가지고. 내가 잘못 눌렀나 봐.